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4월 12일 장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대, 나스닥 지수는 2.18%, S&P 500 지수는 1.69%,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낙폭이 점점 커지면서 투심이 그다지 좋지 않다. 뭔가 시장이 별로다. 이런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섹터별, 종목별 흐름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먼저 우리 미국 증시를 지금까지 크게 이끌어 왔었던 빅테크 기업 그리고 반도체 기업 이런 애들이 주로 빠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성장주죠. 그런데 지금 중국발 락다운 이슈에 미국 연준의 긴축 이슈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성장주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테슬라가 4.8% 빠졌고 아마존 2.16, 구글, 마소, 애플 이런 애들도 3%, 4% 이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 개미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도 5.25%나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이 그나마 선방하면서 0.96% 이 정도 빠졌고요. 마이크론 AMD 전체적으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며칠간 강세를 보여왔었던 바이오 섹터도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섹터가 항상 종목들이 무조건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좀 조정이 한 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자체가 이렇게 빠지는데 바이오 혼자 나홀로 버티기도 조금 애매하죠. 그나마 이제 소비자 업종들 이런 애들이 조금씩 잘 버티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섹터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도 리오프닝 이슈가 계속 있으면서 경제 완화, 리오프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되고 있지만 리오프닝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쪽에서는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올라갈 제자리를 걷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섹터가 자동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남아 있네요. GM 같은 경우는 추세선 하단에서 지금 이틀 연속 양봉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포드 역시 지금 추세선 하단에서 이틀 연속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차 관련주들, 현대차 그룹주들도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은 되게 괜찮게 보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주가 워낙 약간 청개구리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는 현대차만 볼게요. 현대차는 최근에 증시가 안 좋아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제만 해도 현대차는 1.7%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고, 기아는 더 괜찮아요. 기아 흐름은 어제 3.47%, 3%대 상승이 나왔고, 최근 들어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차 이제 이쪽도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느낌이 시장에서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나올 악재가 많이 없지 않나요? 자동차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하루 이틀 받는 악재가 아니라서 이제 시장에서 면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관련 뉴스 하나 이제 보면은 현대차가 원래 성장주 느낌이 좀 있어요. 2차 전지는 안 하지만은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고, 드론 사업도 하고 있고, 로봇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장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성장주로 인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 파는 회사 약간 요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차가. 근데 최근 들어 이제 너무 주가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회장께서 지금 미국으로 와서 전기차 드론 투자를 구체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 이제 현지 공장 지어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공장을 이제 어디다 지을지, 특히 전기차의 미국 현지 생산 관련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선 전기차를 계속 많이 팔고 있잖아요. 판매 비중도 올라가고 있고, 현지에서 만들어서 직접 바로 팔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득이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될 수 있겠죠. 한때 코로나 때부터 2020년부터 배터리 3사가 이제 유럽의 현지 공장을 막 지으면서 계속 올랐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약간 경기 민감주 느낌이 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급등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나마 조금씩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는 게 조금씩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섹터별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제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쪽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아래쪽은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슬쩍슬쩍 꺾이고 있어요, 살짝.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 뭐 지금의 전망치면 괜찮아. 이 정도 하겠지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연말 때 기준금리가 뭐 2.5% 이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과하잖아요. 여기 상하이 락다운이 터지면은 경기 둔화가 발생하면서 금리 인상을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연준이 지금 장단기 금리차를 벌리려고 양적 긴축을 하고 있어요. 양적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반영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뭐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연준의 마지막 필살기라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성장주 입장에서는 조달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고 배당주들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식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주식 투자해서 괜히 어설프게 손실만 보느니 차라리 그냥 국채를 매수해서 2.7% 1년에 수익을 얻을 거야,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나는 5% 6% 나오는 배당의 주에 투자해서 배당 수익을 얻을 거야,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봅니다. 어쨌든 지금 어제 이제 물가가 튀었는데요. 하나 또 이슈가 또 있었죠. 어제 아침 10시 반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중국의 3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8.3% 상승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시장 전망치가 7.9%였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상하이 락다운 이슈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락다운이 이제 뭐 지속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도 뭐 괜찮아. 이거 뭐 곧 있으면 풀릴 거고 중국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상하이 락다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어제 물가가 중국에서 확 튀어버리니까 이거 상하이 락다운 때문인가 이러면서 상하이 락다운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부터 막 기사가 막 나왔습니다. 뭐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가 28일부터 전면 봉쇄하는 등 뭐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중국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문제 나오면서 물가 급등하고 있죠. 이게 3월달 중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니까 보통 중국에서 물품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잖아요. 당연히 오늘 저녁에 발표됩니다. 12일 저녁에 발표될 미국의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 그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이 좀 성장주 위주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처음 인식을 했습니다. 처음 인식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힘든 모습이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사람들은 이런 뉴스도 있어요. 상하이가 도시 전면 봉쇄가 보름 만에 해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절반 이상은 봉쇄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거죠. 전면 봉쇄가 아니라 긍정적인 뉴스를 기대하면서 약간 반등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락다운이 문제가 뭐냐면은 주변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있죠. 닝더시, 푸쟁성 닝더시도 봉쇄에 돌입했다. 상하이 옆에 있는 돌입했다, 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CATL, 중국 최대 2차전지 관련 회사인 CATL 공급망 타격이 우려가 된다. 여기 CATL 본사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CATL 주가가 어제 7%나 빠졌습니다. 이거 큰일이죠. 원래 중국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어제 일제히 빠졌습니다. 일제히 빠져. 왜냐면은 이게 락다운이 좀 더 강화된다, 확산된다, 이런 느낌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빠졌거든요. 보통 그리고 중국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빠지면은 전 세계적인 2차전지 관련주가 우수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도 지금까지 잘 버티다가 지금 거의 몇 프로 빠졌죠. 어제 테슬라가 4.8%, 5%나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천슬라 자리를 내줬는데요.
물론 뭐 테슬라야 뭐 다시 떨어지면 또 오를 수는 있겠죠. 오를 수는 있을 거라 보고 이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믿음으로 투자하는 종목이라 어쨌든 중국 이제 이렇게 2차 전지 대란이 지금 오고 있어요. 3월 달에 2차 전지 생산량도 10%나 빠졌다고 해요. 여기 나오죠.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취합한 3월 전기차 판매량이 161만 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10.9%, 1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기차 쪽은 계속 커가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막 이렇게 판매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지속적으로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데 3월 달에 이렇게 훅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요즘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수요단에서 좀 수요 감소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것보다는 여기서 지금은 이 락다운이 계속되면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 공장, 상하이 테슬라 기가 팩토리 역시 15일 동안 지금 공장을 못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또 단순히 뭐 이제 상하이에 있는 이제 테슬라 공장뿐만 아니라 니오, 중국 전기차 회사죠. 니오 역시 지금 공장을 계속 못 돌리고 있다. 어쩐지 이런저런 뉴스 때문에 지금 중국 전기차가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어제 한국의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빠졌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어제 이제 이슈가 처음 받았죠. 상하이 락다운 이슈를 처음 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처음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는 당연히 있을 거라 봐요. 뭐 보통 이런 악재가 터지면 뭐 며칠은 받잖아요. 2월 달에도 CATL이 한번 크게 휘청휘청 거렸습니다. 그때도 한 4일 정도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느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빠져야겠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LNF 같은 관련주를 볼게요. LNF는 예를 들어 이런 애들은 21선 아래에서 사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21선 연두색 노란색인가요? 노란색. 요선 아래에서 이제 매수, 이제 좀 내려오면은 하나, 둘, 이틀 더 빠지고 이렇게 매수 기회가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2차 전지는 이제 커가는 사업, 성장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타격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지금 한참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표이사가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빠졌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아래에서 계속 매수 바이바이 의견을 계속 드렸잖아요.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은 이제 잡아가는 거다. 이렇게 또 이제 잡아갈 자리가 또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이렇게 빠지면 또 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전지 대표 관련주들은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 보고요. 하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3사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애들은 당분간은 힘들 수가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게 배터리 3사보다는 소재주 관련주로 집중을 하시고요. 굳이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뭐 팔 이유는 없을 거라 봐요. 존버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당장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할 가능성은 좀 낮을 순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지금 악재가 매우 많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양적 긴축을 한다라는 이슈가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 막 이렇게 급등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제자 전체 공개 영상도 한번 올려드렸듯이 지금 연준에서는 인플레를 잡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지금 올라도 문제예요. 오르면 연준에서 오 땡큐 이러면서 더욱더 긴축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연준에 떨어지면 항복을 할 거라 봐요. 근데 지금 되게 애매한 게 상하이발 락다운이 터졌잖아요. 락다운이 터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글로벌 경기 둔화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꺾여도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올라도 문제, 꺾여도 문제. 왜냐? 꺾이면 경기가 둔화되구나. 그러면서 주가 타격이 받을 수 있고 올라가면 이게 성장주에 타격을 받겠구나.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그래서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횡보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요. 지금 일단은 국채금리가 이제 꺾일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아요. 3월 초에도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도 양봉 한 5개 지금 나왔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과연 뭐 이때 흐름이 또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흐름까지는 전 안 갈 것 같은데, 안 갈 것 같긴 해요. 국제금리 이렇게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좀 볼까요? 이제 3월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졌잖아요. 3월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벌써 요 아래로 제 생각에 이 아래까지는 안 보고 있는데 이 중간 어디쯤에 지지를 받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좀 약간 희망찬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다? 못 올라간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이 반등 나올 때는 한참 말씀드렸지만은 이 직전 저점이 14,500포인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기는 힘들다. 이런 의견 드렸었잖아요. 예전에 언제였죠? 한참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3월 중순쯤에 그런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이제 좀 성장주는 이제 막 급등보다는 조금 이제 모아가는 방어적인 전략을 조금씩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좀 그래서 뭐 이제 배당주나 이런 거 위주로 조금씩 좀 눈을 돌려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에서 항복을 딱 선언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이제 항복을 선언하거나 항복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성장주에 이제 반란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월봉 기준으로 한번 좀 볼까요? 이거 예전 2018년도 있죠. 이게 월봉 차트예요.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가? 월봉 차트인데 2018년 12월 달 말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때 연준이 항복했어요. 이제 그만 올릴게 금리. 그러니까 이제 월봉 기준으로 넉 달 연속 이렇게 올랐어요. 나스닥이 급등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또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한국 증시가 이제 그렇게 좋지만 않지만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코스피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생각보다 안 팔아요. 어제 1350억 팔았습니다. 그저께는 4500억. 많이 안 팔았죠.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아요. 원래 이런 악재 터지면 외국인이 1조 원씩 팔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경제 위기까지는 가기 어렵고 한국 증시는 글로벌 랠리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증시가 2020년부터 쭉 올라왔을 때 생각보다 덜 올라왔어요. 그리고 21년도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2640자리가 PBR 1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다 팔면은 한국 기업을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인가 다 사고도 남는 돈이라는 겁니다. 지금 PBR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청산 가치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이거 금액은 적어요. 하루에 180억, 150억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연기금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보통 연기금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면은 주가가 올라요. 예전에 연기금 들어왔을 때에도 막 2700포인트 그리고 얼마였죠? 한 2600포인트대에서 연기금 막 들어왔어요. 2700포인트, 2600포인트. 그리고 최근에 막 1000억씩 들어왔을 때는 언제 2620까지 떨어졌을 때는 1000억씩 들어왔죠. 그런 식으로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얘들이 이제 좀 저가 매수를 노리고 좀 잽을 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미는 좀 없을 수 있겠지만은 좀 기를 모으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제 생각은 여전히 지금 자리는 한국 주식은 사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를 모으는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를 모으는 자리다. 그래서 오를 종목도 오른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쁜 흐름은 전체적으로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이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씩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임 섹터 관련 호재가 몇 개 있어요. 중국에서 8개월 만에 게임 신규 서비스 허가가 나왔어요. 물론 이거 호재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며칠 전에 장마감 브리핑 때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장마감 시간에 이제 게시글로 게임주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게임주 조심하세요. 게임주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게임주 차라리 2차 전지가 낫다라고 이제 지난주 중반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가 약간은 지금 휘청휘청
거릴 수 있다. 왜냐하면 성장주 강세 구간에는 게임주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실적 시즌, 실적 구간이기 때문에 게임주가 힘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 이제 게임이 오딘이라고 있어요. 오딘의 개발사가 있어요. 개발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상장 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상장 절차에 돌입하고 있으니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관련주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슈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이게 또 상장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별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딘, 나중에 이제 오딘 관련주나 이렇게 딱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아니라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사람들이 떠올리면서 라이온하트 이쪽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이 점은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에서 SK가 이제 지주사 SK인데 요즘에 투자 한때 하다가 뭐 미국의 예전에 플러그 파워였나요? 뭐 그런 거 투자했던 것 같아요. 뭐 수소 관련주 투자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빌 게이츠의 테라 파워, 원전 관련주죠. 여기 나와 있잖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운 차세대 원전 벤처 기업인 테라파워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10%를 인수한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청정 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온 SK그룹이 차세대 원전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건 약간 원전 관련주에 지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오늘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지만은 늘 이제 2차전지 같은 성장주는 빠지면 좀 내려오면 산다는 느낌을 늘 가지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기준선을 잡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리오프닝도 이제 미국 장에서 강했기 때문에 한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도 늘 이제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배당주, 금융주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도 확대가 되고 있죠. 원래 장단기 금리차 확대되는 것은 은행주에게 이득이에요. 은행은 그러니까 단기 금리로 돈을 빌려와서 장기 금리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주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고, 한국의 4대 금융지주 회사들, 이런 애들, 리츠 관련주, 이런 애들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금융주들은 계속 작년 말부터 계속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죠. 저도 이제 금융주는 꽤 들고 있어요, 나름.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 금융주, 리츠 이쪽을 좀 더 물론 이제 지금이 꼭지일지 아닐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